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학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식품위생학은 뭐 단체급식하고 똑같은 형태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뭐 식품위생학도 마찬가지로 워밍업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워밍업 프린트를 통해 가지고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입형도 대비를 하는 겸사겸사인 거죠. 그래서 워밍업 해서 이제 그 기억들을 좀 되살려 놓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로 들어갈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식품위생학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해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습이 되지 않으면 정말 받아쓰기밖에 안 됩니다. 수업 시간이. 그래서 반드시 그 예습을 해오셔야 되는데, 이 식품위생학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8 내지 10장 사이 그 정도 진도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장 내지 9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되게 이렇게 길게 써야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 또 간단하게 써야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8, 9장 정도는 금방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다채급식과 마찬가지로 식품위생학도 문제 풀 때 책 보고 문제 풀지 마세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새롭게 공부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그 8장, 9장 해당하는 그 분량의 이론을 먼저 공부를 하고 다시 검토하는 거죠. 다시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다시 되새김질해서 했던 내용들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놓으시고 문제 한번 풀고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어서 가져와서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면서 틀린 부분들은 체크해 놓고 추가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써놨다가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복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습만큼 또 중요한 게 바로 예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습은 꼭 철저히 해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수업을 잘 활용하시느냐에 따라 가져가시는 것이 달라지니까요. 반드시 그 예습은 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여러분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이 식품위생학도요. 단체급식과 마찬가지로 아주 주요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한 10점 내외 정도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제가 돼요. 근데 이제 단체급식하고 이제 좀 다른 점은 논술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식품위생학에서는. 단체급식에서는 단독으로 한 번도 논술형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식품위생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일부가 나온 적은 있어도 단독으로 논술형은 없었거든요. 근데 식품위생학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위생과 관련한 거라, 그러니까 저기 식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썹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또 이렇게 논술형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식품위생학 같은 경우도 단체급식과 동일하게 수업이 진행이 된다. 반드시 예습은 해와야겠다. 이거는 꼭 생각을 꼭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식품위생학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잘 다져주셨다면 뭐 이제 문제풀이 할 때도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거죠. 누가 얼마나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하고 있느냐, 그걸 잘 얼마나 자기 것으로 탄탄하게 만들어 놨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그리고 항상 내가 그냥 뭐 이거를 답이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가져오는 거하고 써보는 건 항상 다르다라고 했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쓰는 건 또 틀려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쓰는 연습하세요. 답 쓰는 연습. 그러니까 뭐 기입형이야 상관이 없는데 논술형이나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답을 또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니까요. 답을 어떻게 쓸 건지를 연습하는 게 바로 이 문제풀이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했던 내용 복습도 하고 그 다음에 답을 어떻게 작성을 할지를 공부하는 게 바로 이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스로 써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평가 영역이 여러분 책에 60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평가 영역을 보면은 4가지 평가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식품위생학 같은 경우는 이 평가 범위 내에서 거의 나온 적은 없어요. 거의 다 이 내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대신 이제 식품과 미생물에서는 거기 식품의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 오염지 표균, 부패와 초기 부패 판정법 이렇게 나와 있지만 거기다 플러스 2가지가 더 들어갔었잖아요. 보존법이랑 살균 소독법까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것까지 해서 첫 번째 영역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딱 여기 영역에서 나와요. 식품위생학은 이거 외의 영역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단체급식은 그 외에서도 나왔지만 여기는 딱 이거예요. 딱 잘 지켜서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진도도 마찬가지로 요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차례가 없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품과 미생물 영역 파트부터 이제 하나씩 진도를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나갈 진도 한번 보실래요? 606페이지.
자, 식품과 미생물에서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 오염지표균을 하나로 묶어나가는데요. 그래서 먼저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오염지표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식품의 부패와 초기 부패 판정법에 대해서 이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여기에다가 플러스 보존법과 그 다음에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보존법과 살균 소독법까지 포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마 이제 오늘은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부터 한 보존법까지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리 할 내용들을요, 워밍업을 통해서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놓으셔야겠죠. 자, 그러면 워밍업 프린트부터 먼저 확인을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1번. 이거는 뭐 이제 요 단어는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본을 알고 있어야죠. 여러분 왜 우선 1번부터 하고, 뭐는 일부 세균들이 외부 환경이 열악할 때 만들어낸 일종의 저항체래요. 일부의 균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저항체. 누구냐면 포자 내지는 아포. 그러니까 포자와 아포 같은 말이랬죠. 근데 아직도 이것들을 간혹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포자, 아포가 같은 말이냐고요.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균요. 세균은 보통 세포 상태, 영양세포 상태로 존재하지만 일부의 균, 바실러스나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경우 뭘 만들 수 있었냐면 포자를 생성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간혹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거예요. 이거 다 초기에 이론할 때 설명을 했던 건데 독소 얘기를 또 나옵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뭐 그 균이 열에 강하냐 약하냐 이 얘기 나올 때 독소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독소는 균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냥 균이 만들어낸 물질이지 균 자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균 자체를 직칭하는 말은 세포 상태 내지는 포자, 아포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균에 해당이 되지만 이건 균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균이 만들어낸 물질이기 뿐이에요. 그래서 절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두라고 넣은 문제입니다. 1번은. 자, 그 다음에 2번. 그람 무순균은 그람 염색법을 실험한 결과 자주색 내지는 보라색으로 염색이 돼요. 여러분, 자주색이나 보라색으로 염색되는 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람 양성. 그렇죠? 예전에 이것도 객관식일 때 시험 문제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포도선 구균은 보라색으로 염색된다. 그럼 이게 보라색이 그람 양성인지 음성인지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연결해 두셔야죠. 그럼 답은 여긴 그람 양성이에요. 그럼 그람 음성은 무슨 색으로 염색이 되냐면 붉은색, 적색으로 염색이 되죠. 적색 계열로. 자, 그 다음에 3번. 미생물의 종류들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미생물 하면은 뭐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효모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아무래도 세균이죠. 그 다음이 곰팡이 이런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3번은요. 요 균은 그람 양성균으로 내열성 포자를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그람 양성의 내열성 포자를 만든다 그러면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바실러스 아니면 클로스트리디움. 그쵸? 자, 그럼 둘 중에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라는 말이 붙으면, 그렇죠, 바실러스. 그럼 여러분, 바실러스는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말고 하나의 또 특징이 전분 단백질 분해력이 강하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전분 식품에서도 문제, 그 다음에 단백질 식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균이었어요. 자, 그래서 3번은 바실러스가 들어가면 되죠. 자, 바실러스 안 써줘도 되죠? 그 다음에 4번. 거미줄 곰팡이. 곰팡이에요, 여러분은. 이번에는 거미줄 곰팡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러니까 생긴 게 꼭 거미줄처럼 쭉쭉 이렇게 뻗어나가요. 그 다음에 일명 빵곰팡이라도 불려요. 왜냐면 빵이 잘 번식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거미줄 곰팡이, 빵곰팡이라고도 불리는 건 누구냐면 리조푸스죠. 그럼 여러분, 거미줄처럼 생긴 것도 있지만 털곰팡이도 있었죠. 복실복실 털처럼 나는 거 뮤코. 그쵸? 그 정도는 구분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5번. 누구는 식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푸른곰팡이로. 그럼 다른 거 읽을 필요도 없어요. 푸른곰팡이 나오면 누구냐면 페니실리움이죠. 페니실리움. 페니실리움은 푸른곰팡이로 과일이라든지 건조식품을 변폐시키기도 하지만 체질 숙성에도 이용이 될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6번. 누구는 전분 당화력하고 단백질 분해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간장,
된장 이런 제조에 사용되기도 하지만요. 강력한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을 생성하는 균주도 여기에 들어가요. 누구냐면 아스포길러스죠. 자, 그 다음에 7번 식품의 수분 함량이 많은 식품. 자, 수분 함량이 많은 식품에서는 어떤 미생물이 문제가 되냐면 세균이죠. 세균. 그 다음에 건조식품이나 과일에선 누가 문제가 되냐면 곰팡이. 그쵸? 곰팡이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수분 함량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식품에서 문제가 되냐면 pH가 중성. 요 식품에서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건 누구냐면 세균이요. 세균이 잘 자라는 조건이거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수분 함량이 적거나 수분 함량이 적어서 균이 잘 못 살아요. 그다음 pH가 산성이라서 세균이 잘 못 자라는 이런 식품에서는 누가 문제가 되냐면 곰팡이가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분 함량이 적은 곡류 같은데, 자, 그 다음에 pH가 산성인 과일 같은데 이런 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곰팡이가 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8번. 누구는 미생물 중 크기가 제일 작아요? 미생물 중에 크기 제일 작은 거? 바이러스죠. 그래서 우리가 여과성 병원체입니다. 여과성 미생물이고요. RNA나 DNA 중 한 가지 핵산만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뒤에서 나올 이제 노로바이러스라든지 간염 바이러스 A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다 RNA 바이러스였어요.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왔던 특징을 나중에 어디 가서 연결시켜야 되냐면 노로바이러스나 A형 간염 바이러스, 거기에 가서도 연결시키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도 있었잖아요. 바이러스는 숙주 특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로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킨다는 소리는 사람에게만 문제를 일으킨다는 소리예요. 숙주가 사람이란 소리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항생제의 감수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항생제는 균을 죽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전혀 효과가 없어요. 감수성이 없다는 거, 효과가 없다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8번은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저온균이, 저온균이래요. 그 다음에 어패류의 우점종이래요. 그래서 저온균으로서 어패류의 우점종, 어패류의 부패에 크게 관련하는 것은 슈도모나스. 그쵸? 슈도모나스. 그래서 식품을 저온 보관했을 때 식품 부패에 크게 관여하는 애를 찾아라 라고 하면 무조건 슈도모나스죠. 주로 슈도모나스. 자, 그 다음에 10번. 대다수의 부패균은 온도대로 분류하면 대다수는 뭐예요? 중온균. 그죠? 대다수는 중온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온에서 증식 가능한 식중독균. 원래는 이제 대다수의 부패균은 대다수 이제 중온균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 부패균 중에 아까 좀 전에 누구도 있었어요? 저온균인 슈도모나스가 대표적이었죠. 근데 저온에서 증식하는 것 중에 부패균 말고도요, 식중독균도 있거든요. 자, 그럼 그게 나와요, 거기. 자, 저온에서 증식 가능한 식중독균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네, 여시니아, 리스테리아. 그래서 저온에서 증식 가능하며 라고 이제 식중독에서 나왔다 그러면 답은 항상 여시니아 아니면 리스테리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0번은 중온균, 여시니아, 리스테리아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시니아하고 리스테리아는 꼭 순서 그렇게 써야 돼요? 네, 그렇게 쓸 필요는 없죠. 리스테리아, 여시니아 이렇게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 그람 양성의 아포를 형성하는, 여러분 그람 양성에다 아포를 형성한다 그러면 답은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바실러스 아니면 클로스트리디움. 근데 편성 현기성이래요. 산소가 없어야지만 잘 자란다 그러면 클로스트리디움. 그쵸? 클로스트리디움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클로스트리디움은 그래서 특히 어떤 식품에서 문제가 되기 쉬우냐면 통조림, 그쵸? 통조림, 병조림 이런 데에서 문제가 되기 쉽죠. 자, 그 다음에 12번. 미생물의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빠진 것 중에 네, 수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요. 네, pH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 뭐 이런 애들이 대표적이죠. 자, 그 다음에 13번. 누구와 효모는 누구보다 pH에 덜 민감하대요. 그래서 증식할 수 있는 이렇게 범위가 좀 넓어요. pH가 2에서 9 사이에요. 되게 넓어요. 이런 게 바로 뭐냐면 곰팡이입니다. 자, 그래서 곰팡이와 효모는 세균보다 pH에 덜 민감해요. 덜 민감하죠?
그래서 영향을 좀 덜 받아요. 그래서 pH가 산성일 때도요, 증식해요. 자, 그 다음에 무순 유기산은 손쉽게 세포막을 통과하기 때문에요, 세포 내의 pH를 낮춰서 미생물의 생육을 저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유기산들이 더 효과가 있느냐? 비해리형. 그쵸? 비해리성 유기산, 비해리형 유기산. 비해리형이 침투력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 첨가물에서도 그랬었잖아요. 첨가물에서도 그렇고 얘도 마찬가지로 비해리형이요, 더 침투력이 좋아요. 자, 그래서 비해리형 유기산이 손쉽게 세포막을 통과하기 때문에 세포 내 pH를 낮춰서 미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의 비율을 우리가 뭐라 불렀게요? 수분 활성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분 활성도. 수분 활성도라고 하면 미생물에 발육 가능한 최저 수분 활성도를 비교하면 가장 많은 양의 수분을 필요로 하는 건 세균, 그 다음에 효모, 그리고 곰팡이의 순이었죠. 이게 기본. 자, 그 다음에 15번, 미생물 증식에 산소를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절대적으로 산소를 필요로 하는 건 뭐라고 그럴까요? 네, 편성, 호기성.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산소를 필요로 한다면 호기성 이렇게 말하지만 절대적으로 이런 말이 붙으면 편성 붙여준다 그랬죠. 편성, 호기성 균이고요. 대기 중에 산소 분압보다 낮은 산소 분압일 때, 예, 좀 적은 산소죠. 미호기성. 미호기성 균으로 가장 대표적인 건 식중독균 중에 있었죠. 캠필로박터균입니다. 캠필로박터균이 대표적이죠. 자, 대장균군이란 일반 성상과 특징. 여러분, 일반 성상 뭐 적으라는 걸까요? 그람 음성이냐 양성이냐, 모양이 어떠냐, 이런 거 적으라는 거죠. 자, 얘는 그람 음성, 호기성, 통성염기성, 간균에 해당이 되고요. 무포자균이죠. 자, 이게 일반 성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얘는 균의 특징이 있어요. 뭘 분해할 수 있었냐면 유당 내지는 젖당이라고 하죠. 유당, 젖당을 분해해서 뭘 만들 수 있냐면 산과 가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이 대장균이 바로 이제 분변 오염의 지표균으로서 이용을 했죠. 자, 근데 냉동식품에는 대장균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대장균은 온도에 취약하기 때문에요, 냉동 상태에서 사멸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냉동식품의 오염지표균으로 누굴 이용하냐면 장구균이죠. 그래서 17번의 답은 장구균. 그 다음에 18번. 자, 누구는 단백질 식품인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어서 악취, 유해물질이 생성되는 현상이래요. 단백질이 분해되는 거. 뭐라고 그러냐면 부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패, 변패, 산패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식품이 변하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조금 달랐었죠. 자, 그래서 단백질은 부패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누구는 지질이 호기성 상태에서, 자, 지질이 호기성 상태에서 분해되는 현상은 산패, 지질은 산패죠. 그 다음 누구는 당질이나 지질이 혐기적인 상태에서 분해되어 비정상적인 맛, 냄새, 뭐 쉰내 같은 그런 게 나는 현상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변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패 생성물 뭐 기억나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네, 뭐 대표적으로 암모니아, 그쵸? 암모니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민 종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르캅탄, 인돌, 스카톨 뭐 이런 것 등이 있죠. 그치? 뭐 몇 개 쓰라는 말은 없으니까 기억나는 거 쓰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항아, 수소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거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패 생성물이 뭐가 있는지 정도는 구분하셔야죠. 얘가 부패 생성물인지 아닌지는 파악하셔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패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21번도 부패 생성물이에요. 자, 어류의 히스티딘은 신선도가 저하됨에 따라서 미생물에 의한 무슨 현상이, 무슨 반응이 나타나냐면 탈탄산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히스티딘에서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면 누가 되냐면 히스타민이 되죠. 그 히스타민이 바로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탈탄산 반응에 의해 히스타민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 바다 생선의 부패 시 비린내의 원인은 누구냐면 트리메틸아민. 트리메틸아민이에요. 자, 이 트리메틸아민이며 그 전구체는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죠. 산소가 있는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예요. 그럼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는 냄새가 없는 물질이에요. 근데 환원이 돼서 트리메틸아민이 되면은 비린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비린내의 원인 물질은 트리메틸아민이고요. 그 전구체는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어류와 식육은 부패가 진행될수록 pH는 뭐에서 뭐로 갈까요?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점점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24번. 식품이 변질에 영향을 주는 식품 자체의 특성에 기여하는 내적 인자. 여러분, 이 내적 인자는 식품 자체의 특성이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수분 활성도, pH, 산소, 유무 이런 애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수분 활성도, pH, 산소, 유무, 뭐 영양소 이런 애들, 다른 미생물의 뭐 존재 여부 뭐 이런 것들이요. 자, 그다음에 식품이 놓여있는 환경 특성은 뭐라 그러냐면 외적 인자. 그러니까 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에요. 그럼 거기에 들어갈 만한 건 뭐가 있느냐면 저장 온도. 네, 저장 온도. 그 다음에 상대 습도. 습도는 이 식품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잖아요. 자, 그래서 저장 온도, 상대 습도, 대기의 조성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5번. 다음 빈칸을 채우세요. 그럼 여러분 한번, 이걸 한번 보세요. 메칠아민, 에칠아민, 카다베린, 히스티딘, 그 다음에 뭐 푸트레신, 이거 뭘까요? 탈탄산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아민을 연결한 거죠. 그 아민들이 다 뭐예요? 부패 생성물들입니다. 걔네들이 다 부패 생성물들이에요. 자, 그러면 신선도가 저하되면 메칠아민이 되는 건 누구일까요? 어떤 아미노산일까요? 글리신입니다. 글리신. 그 다음에 에칠아민이 되는 건 누구냐면 알라닌이었죠. 그 다음에 카다베린이 되는 건 리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히스티딘은 누가 됐어요? 히스타민이 됐었죠. 그래서 아미노산과 부패 생성물인 아민을 연결하는 문제예요. 이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아민들은 다 부패 생성물들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6번. 수분 함량이 많고 중성 부근의 pH에서 단백질 식품을 주로 부패시키는 미생물 하면 당연히 누굴까요? 예, 세균이 되죠. 수분 함량이 많고 중성의 pH 이러면은 세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7번. 부패 과정 중 시스테인 등의 하망 아미노산이 분해되면 어떤 부패 생성물이 만들어졌을까요? 기억나세요? 황화수소, 메르캅탄. 자, 우선 제일 먼저 메르캅탄이 만들어지고요. 더 분해되면 황화수소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메르캅탄, 황화수소 이런 애들입니다. 자, 그 다음 28번. 초기부패 판정법이네요. 여러분 초기부패 판정법 수치 알아두셔야죠. 휘발성 염기 질소의 양이 얼마일 때를 초기부패 이렇게 판정하냐면 30에서 40. 그죠? 30에서 40 mg%일 때. 자, 그 다음에 트리메틸아민의 양이 4에서 6. 보통 이제 4에서 6인데 얼마까지 볼 수도 있냐면 10까지도 볼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pH는 6.0에서 6.5 사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K값이 60에서 80%일 때. 이때를 우리가 초기부패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식품 속의 수분을 제거해서 수분 활성도를 낮추는 건조법 중에서요. 어떤 방법은 식품을 직접 가열을 한대요. 식품을 직접 가열해서 건조시키는 방법으로 식품 성분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만 특유의 풍미를 갖기도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배건법이죠. 우리 옥수수차 같은 거 만들 때, 보리차 만들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이거잖아요. 배건법이죠. 배건법. 자, 그 다음에 30번. 식품의 보존 방법 중 뭐는 식품의 수분을 얼음 입자로 상태 변화시킨대요. 여러분, 식품의 수분을 그 얼음 상태로 이 상태 변화시키는 건 당연히 누구겠어요? 네.
변화시켜서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을 감소시켜 미생물의 증식을 막는 방법, 냉동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나온 김에 여러분 냉동품 지금처럼 식품의 수분을 얼음 입자로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낮아져가지고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죠. 그 방법 그 다음에 그 효과 말고도 또 있어요.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미생물의 생리적인 활성을 낮춰서 또 효과를 발휘하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동결이 되면서 얼음 상태가 수분이 얼음 상태가 되면서 또 올 수 있는 장점. 용질의 농도가 높아져요. 용질의 농도가 높아져서 또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죠. 그래서 냉동의 효과는 3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냉장보다 훨씬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죠. 자, 그래서 30번 냉동법의 효과도 한번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 보시고요. 그 다음에 31번. 우유의 가열살균 법에는 고온단 시간 나와있으니까 나머지 뭐 있을까요? 네, 저온살균법, 초고온, 순간살균이 있었죠. 저온살균, 고온단시간살균, 초고온, 순간살균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고온단시간 그러면은 몇 도씨에서요? 70에서 75도씨에서 15에서 한 20초간 가열하는 방법이었죠. 자, 그 다음에 32번. 누구하고 누구는 삼투현상이 진행이 되어 식품 내부의 수분이 외부로 침출되어 탈수 상태가 되는 기작에 의해서 수분 활성도의 저하로 미생물의 증식이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뭐하고 뭘까요? 염장, 당장 이런 애들이 대표적이죠. 삼투현상을 이용했다. 삼투의 원리를 이용했다 그러면 당장과 염장, 내지는 염장과 당장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3번. 누구는 고압멸균기가 없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압증기 가열살균으로 변성될 수 있는 의약품 등을 멸균할 때 사용한다. 기기가 없을 때 우리가 아포까지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간헐멸균입니다. 간헐멸균. 간헐적으로 가열해주는 방법, 간헐멸균이죠. 자, 그 다음에 34번. 누구는요, 121도씨에서 15분에서 20분간 가열하는 방법으로 아포까지 죽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얘는 통조림, 배지 등의 살균에 이용을 해요. 네, 고압증기, 멸균. 그 다음에 35번. 100도씨 30분 가열을 3일 연속 처리를 한대요. 3일 연속 처리해서 아포까지 사멸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간헐멸균이죠. 100도씨 30분간 가열하고 하루 방치했다가 또 가열하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가열하는 거 간헐멸균입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건열살균은 건열살균기를 이용을 해서 몇 도씨냐면 160에서 170도씨에서 30분 내지 1시간을 가열하는 방법이죠. 자, 다음에 방사선살균. 여러분 방사선살균 하면 우리나라에선 식품에 이용할 수 있는 건 딱 정해져 있는데 코발트 60. 그 다음에 코발트 60에 누굴 사용하냐면 감마선을 이용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특히 감마선을 이용하면 좋은 게 이 감마선이 침투력이 상당히 좋아서 그렇죠. 침투력이 제일 좋아요. 코발트 60에 감마선이 주로 이용이 되죠. 그 다음에 38번 자외선살균. 여러분 자외선살균은 미생물의 DNA에 작용을 해서요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제일 좋았냐면 2537 옹고스트롬이 제일 효과가 좋았죠. 근데 여러분 이 자외선 2537을 이용한다고 해도 한 5분 정도 잠깐 넣었다가 꺼내면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30분 내지 얼마예요? 1시간 정도 살균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충분히 살균해야지 효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얘는 큰 단점이 있었죠.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침투력이 없다는 거. 그죠? 침투력이 없어서요. 표면 살균만 가능하다는 게 큰 단점이었죠. 그러니까 그걸 파악하고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할 내용을 미리 워밍업 프린트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나가야겠죠. 자, 그럼 606페이지 1번부터 들어갈게요. 자, 606페이지 1번은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이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식품위생학에서 기본이 되는 유해 요인을요 분류를 좀 해놨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개요 파트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론을 한번 쭉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던 유해 요인들, 식중독, 기생충, 그 다음에 감염병 이런 애들을요. 유해 요인별로, 생성 요인별로 유해 요인을 나눠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그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럼 1번 보세요. 자,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건강장애 원인 물질을 생성 요인에 따라서 우선 분류를 하래요. 우리 분류. 자, 그럼 여러분 생성 요인에 따라서 유해 요인을 3가지로 나눴던 거 아시죠? 어떻게 나눴었냐면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나눴습니다. 내인성이다 그러면 내인성이라 그러면은요, 식품 자체에 유독 유해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외인성 하면은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외부에서. 그쵸?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아까 뭐 갑자기 이상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경우는 외인성. 그 다음에 유기성 하면은 네, 얘는 중간에 만들어지는 거. 원래 자체 갖고 있던 것도 아니고요.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조리하거나 가열하거나 가공하는, 제조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이 바로 유기성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걸 분류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재구성해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유해 요인들은 배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각각의 유해 요인을 요인별로요. 유해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각각 한 가지씩 써보세요.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유해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각가지 한 번씩 써보래요. 자, 그럼 우선 분류부터 들어갑니다. 자, A부터 갈까요? 왜 A? 자, 머리에 염증 있는 조리사가 머리를 벅벅벅 긁은 다음에 손을 씻지 않고 바로 조리를 해서 음식을 먹은 사람들에게서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외인성이에요. 이거 포도당 구균식 중독이요. 실제 이 사례가 있었어요. 포도당 구균식 중독입니다. 이건 외인성 요인이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원래부터 식품이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만짐으로써 오염된 거죠. 외부로부터 혼입된 겁니다. 자, 그래서 외인성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2008년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여러분 다이옥신이 검출됐어요. 칠레산인데 왜 우리나라에서 그지? 우리나라에 수입한 칠레산 돼지고기요. 상당히 많은 양이 허용 기준 이상으로 함유가 되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수거된 양은 얼마 되지를 않아요. 뭐예요? 벌써 다 거의 팔려 나갔어요. 거의 소비된 다음에 밝혀진 거예요. 자, 그래서 칠레산 돼지고기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이 다이옥신도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 거죠. 이것도 외인성. 자, 그 다음에 C. 숯불구이를 한 양념갈비가 탔대요. 여러분, 탄 음식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발암성 물질이 바로 누구였어요? 벤조피렌이죠. 이건 중간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유기성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 중국에서 제조한 조제분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대요. 이거 멜라민 사건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중국에서 어린 그 젖먹이 애기들이, 신생아들, 그런 유아들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갔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원래부터 우유에 들어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중간에 만들어졌겠어요? 아니요. 인간이 집어넣은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거죠. 외인성 유해 요인이에요. 자, 그래서 D는 외인성. 그 다음에 E. 여름철 날조개를 먹고 사람들에게서 설사 증상이 나타났대요. 식중독 증상이 대표죠, 설사. 자, 그럼 이거는 뭐에 해당이 될까요? 외인성. 이건 뭐예요? 세균에 의한 외인성 식중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F. 5월달에 바닷가로 놀러 갔다가 자연산 홍합을 먹고 이상 증상을 보였어요. 여러분, 무조건 자연산이라고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특히 봄철에는요, 자연산 조개류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왜냐면 여러분, 특히 봄철에 자연산 이런 그 조개류에는 뭐가 있어요? 네, 조개독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특히 홍합에는 누가 있을까요? 홍합에는 누가 있어요? 싹시톡신. 그쵸? 마비성 폐류독인 싹시톡신 같은 애들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산은 피하는 게 좋죠. 자, 이거는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거니까 내인성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래서 F는 내인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G. 봄철에 충분히 가열 조리된 조개를 먹고 사람들에게서 이상 증상이 나타났대요. 봄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열된 조기를 먹었어요. 여러분, 가열한 걸 먹었는데도 식중독 증상이 일어났다는 건 이거는 세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독소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그럼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조개독이 문제니까 이것도 자연독, 내인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G도 내인성입니다. 그 다음에 H, 급식소에서 박피기로 감자의 껍질을 제거하다 보니 싹이 난 부위가 완벽히 제거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박피기라 하다 보면요, 울퉁불퉁한 곳은 잘 제거가 되지를 않아요. 그럼 거기 만약에 싹이 난 곳이 있었다면 그게 제거가 제대로 되지를 않았겠죠. 그건 뭐예요? 네, 솔라닌에 의한 중독이 될 수 있죠. 자, 이거는 내인성입니다. 자, 그래서 H 같은 경우에도 내인성, 그 다음에 I, 최근 일본에서 수입된 고등어에서 미량이긴 하지만 요오드 131이 검출되었대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뭘까요? 외인성, 그렇죠? 외부로부터 오염되는 경우예요. 자, 그 다음에 J, 더 고소한 들기름을 만들기 위해서요, 들깨를 되도록이면 오랫동안 볶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건 뭘까요? 네, 유기성. 우리가 제조, 가열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물질인 거죠. 그럼 이때 생기는 유해 물질이 누군데요? 누굴까요? 벤조피렌이요. 벤조피렌. 이렇게 오래 생각하세요. 벤조피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름을 추출할 때 볶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렇게 볶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애들은 장시간 볶게 되면은요, 높은 온도로 장시간 볶게 되면 벤조피렌이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최근 1년 전인가 참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벤조피렌, 그래서 유기성이에요, 유기성. 그 다음에 K, 오늘 점심급식으로 나온 우유가 들어간 카리를 먹고요, 구토, 복통,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났대요. 네, 이거는 내인성, 알레르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에 의해서 발생하는 알레르겐, 식품성 알레르기 문제죠. 이거는 식품 자체가 갖고 있는 성분 때문이니까 자연독입니다. 자연독이란다. 내인성이 해당이 되죠. 내인성. 자, 그 다음에 L, 수입 주류에서 발암성 물질인 에틸 카바메이트가 상당량 함유되어 있어 안전성 논란이 되고 있다. 여러분, 에틸 카바메이트 기억나세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같은 데선 주류에서 문제가 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기 쉽냐면 김치 같은 발효식품이요. 그러니까 김치 같은 발효식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류 이런 데에서 발생하기 쉬운 발암성 물질 하면 에틸 카바메이트입니다. 이것도 뭐예요? 중간에서 생성되는 물질인 거죠. 유기성이에요. 유기성. 자, 그럼 이제 분류됐죠? 이거 분류는 다시 안 써줘도 되죠.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분류해 두시면 됩니다. 다 이렇게 분류해 드렸으니까.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유해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쓰셔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내인성 유해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 뭘까요? 내인성 유해 요소가 함유되어 있는 식재료는 사용을 금하는 거죠. 아예 사용 안 하면 돼요. 사용 안 하면 됩니다. 자, 내인성 유해 요소를 함유한 식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독버섯 안 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뭐 감자 싹이 난 부위는 다 제거하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외인성. 외인성 유해를 제거하는 방안. 외부로부터 오염되거나 혼입되는 경우잖아요.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예방이 될 수 있죠.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에요. 자,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뭐 아니면은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유기성 유해 요인은 어떻게 예방을 하면 될까요? 그럼 갈비 먹을 때 타면은 벤조피렌 생기잖아요. 구워 먹지 말고 찜해 먹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방법을 바꾸면 되죠. 그럼 어떻게 정리할래요? 네, 그렇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리하고 가공한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리하거나 가공한다. 생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방법대로 조리하고 가열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해 요소도 분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제거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부터 이제 본격적인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보기 1에서 제시된 식품위생상의 중요한 세균 및 곰팡이와 보기 2의 미생물에 대한 특징이 바르게 연결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세균이나 곰팡이하고요. 그 밑에 설명을요. 제대로 연결을 좀 해보래요. 자, 그럼 하나씩 갑니다. 뭐 거기 A부터 F까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징이 밑에 나오죠. 그럼 특징을 보면서 같이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 식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푸른 곰팡이로. 그럼 푸른 곰팡이 하면 누구겠어요? 그렇죠? 페니실리움. 자, 그럼 여러분 보기에 페니실리움이 있나요? 있네요. 어디에 있느냐면 C에 있죠. 그럼 C와 가가 연결이 되면 되겠네요. C와 가. 자, 그 다음에 나. 그람음성 통성염기성 간균이며 장내 세균과에 속하고 솔직히 여태까지 뭐 여기 뭐 나온 애들 그람음성에 통성염기성 간균이고 장내 세균과는 많아요. 네, 그 뒤에 특히 달걀, 닭고기 이런 달걀 얘기 나왔어요. 네, 그렇죠. 살모넬라입니다. 자, 그럼 살모넬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죠. 살모넬라 A에 있어요. 그래서 A와 나가 연결이 되면 되죠. A하고 나예요. 그 다음에 다 그람음성 호기성 간균이며 수용성 형광색소를 만들어낸대요. 색소를 만들어낸대요. 자, 그 다음에 냉장식품의 부패에 관여한대요. 여러분 냉장식품의 부패에 관여한다는 소리는 저온에서 잘 증식한다는 소리입니다. 저온에서 잘 증식하고 그 다음에 색소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어패류 얘기가 어류 얘기가 나와요. 네, 누구냐면 슈도모나스입니다. 슈도모나스. 자, 그러면 다는 슈도모나스하고 연결되니까 F네요. 그래서 F와 다가 연결이 되는 거죠. F와 다. 자, 그래서 F와 다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라. 그람음성균이며 증식에 나트륨을 필요로 하는 호염성 균입니다. 이거 누굴까요? 비브리오죠. 근데 비브리오는 보기에 있어요? 없어요. 라는 비브리오였어요. 비브리오. 자, 그 다음에 마. 그람 양성 호기성 간균이며 내열성 아포를 형성을 하고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분해력이 강해 여름철 밥이나 빵을 부패시킨대요. 그람 양성의 호기성이고 내열성 아포. 여러분 그람 양성의 내열성 아포를 형성한다 그러면 바실러스 아니면 클로스트리디움. 자, 근데 호기성 간균이다 그러면 바실러스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마는 바실러스네요. 바실러스도 보기에 있어요. 이하고 마가 연결이 되면 되네요. 이하고 마. 자, 그 다음에 바. 전분 당화력과 단백질 불용이 강해서요. 된장 간장 제조에 사용이 된대요. 된장 간장 제조에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강력한 발암 물질인 아플라톡신을 생성하기도 한대요. 네, 아스퍼길러스죠. 그 아스퍼길러스도 보기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B에 있네요. 그래서 B하고 바가 연결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 왜 아스퍼길러스 속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억하실 텐데 아플라톡신을 생성하는 균주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아스퍼길러스, 네, 플라버스, 뭐 그리고 그 외에 파라시티커스 이런 애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아까 이런 애도 있었죠. 전분당화력, 단백질 분해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된장, 간장 제조에 사용되는 누룩곰팡이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누구냐면 아스퍼길러스 오리자에. 자, 이런 애들이 이제 아스퍼길러스의 대표죠. 자, 그 다음에 4. 그람 양성균으로 주로 토양이나 하수 등에 분포되며 육류 및 그 가공품, 어패류, 통조림 등을 오염시킨다. 통조림이니까 누구 나오겠어요? 클로스트리디움. 그쵸? 자, 클로스트리디움이 보기에 있는지 봤더니 있네요. D. 자, D하고 4가 연결이 되는 거죠. D와 4. 자, 그 다음에 아. 그람 음성균으로 단백질 분해력이 강하며 호기성 부패 세균의 대표적인 것으로 어패류, 수산, 연제품에 많고 고기, 계란의 변폐에도 관여하고 부패치를 보여준다. 그람 음성 호기성 부패균이고요. 어패류, 수산연제품, 고기, 계란의 변폐에도 관여하는 건 프로테우스입니다. 프로테우스.
보기에는 없네요. 그 다음에 자, 그람 음성 간균으로 포자고 편모가 없어요. 뭐 이런 애들 너무 많죠. 이거 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세균성 이질의 원인균이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 그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질의 원인균. 그러면 시겔라죠. 자, 그래서 시겔라 하면은 이질의 원인균이다.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차. 엷은 분홍색, 자색, 황색 등의 균사를 가지고 있어서 일명 붉은 곰팡이. 그래서 우리가 왜 푸른 곰팡이 하면 페니실리움이죠. 그럼 붉은 곰팡이 하면 누구냐면 푸사리움이죠. 푸사리움. 푸사리움 곰팡이에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저온에서 증식도 가능해요. 그래서 눈 덮인 공유 같은 데서 증식을 해가지고요. 식중독성 무백혈구증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자, 여러분 연결 다 되셨습니까? A하고 나가 연결이 되면 되고 B하고 바가 연결이 됐고요. C하고 가가 연결이 됐고요. D하고 사가, E하고 마가, F하고 다가 연결이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미생물의 종류, 각각의 미생물하고요, 특징을 좀 연결하실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거 연결하는 거요. 특징,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부패, 요거하고 연결하는 문제인데요. 그 표를 보고 빈칸을 채워 넣으래요. 자, 기억 누군지 몰라요. 자, 그람 음성 호기성 간균이고요. 저온에서 보관 중인 우유에 주된 부패균이다. 저온에서 보관 중인 우유를 부패시킨다? 그럼 누굴까요? 그래, 슈도모나스요. 예, 저온에서 보관 중인 식품을 부패시키는 건 대표가 되는 거 슈도모나스. 그 중에서 그람 음성 호기성 간균이면 뭐 슈도모나스죠. 저온 보관 식품 중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건 마이크로코커스도 있어요. 근데 마이크로코커스는 그람 양성의 구균이죠. 코커스 붙으면 구균이고요. 구균들은 대다수가 그람 뭐라 그랬어요? 양성.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건 슈도모나스밖에 없죠. 그럼 기억은 슈도모나스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슈도모나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클로스트리디움의 성상, 특징이 비어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 집어넣으면 될까요? 그람 양성, 네, 편성, 혐기성, 간균. 요거 집어넣으면 되죠. 자, 그래서 니은은 그람 양성, 편성, 혐기성, 간균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마이크로코커스. 자, 그람 양성, 호기성, 구균인데요. 그럼 얘 그 관련된 부패나 변질 뭐가 있을까요? 네, 육가공품의 표면에 점질물을 만든다는 거. 끈적끈적한 점질물이요. 자, 그래서 육류라든지 육가공품, 소시지 같은 그런 육가공품의 표면에 점질물을 만드는 게 특징이에요. 왜 표면에 만들까요? 얘는 호기성이거든요. 육류나 육가공품의 표면에 점질물을 생성하는 게 대표적인 부패죠. 자, 그 다음에 리을. 균사는 엷은 분홍색, 자색, 황색 등을 띠고요. 그럼 이렇게 붉은색 계열을 띠는 건 붉은 곰팡이란 소리네요. 그럼 누구냐면 네, 푸사리움. 좀 전에 나왔던 푸사리움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명칭과 얘네들이 어떤 성상을 갖고 있고 어떤 부패에 관여하는지를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종류와 특징, 그거 알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들이 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넣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미생물을 액체 배지에 접종을 해서 배양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즉식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성장 곡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성장 곡선, 네.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데요. A, B, C, D 각 구간의 명칭을 쓰고 각 단계에 대한 간략히 설명을 하세요. 자, 그럼 A, B, C, D 이름 우선 쓸 수가 있죠. A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도기. 자, 유도기 때는 균수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균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예요. 세균이 새로운 환경에요. 적응하는 시기예요. 자, 세균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균수의 변화가, 균수의 증가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특징이에요. 균수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B. 여러분, 이때는 갑자기 가파르게 증가하죠. 이때를 가지고 대수기. 대수기의 특징은 세균이요, 가장 왕성하게 증식하는 시기예요. 자, 이렇게 왕성하게 증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균이 가장 왕성하게 증식하는 시기로 균수가 대수적으로 증가를 해요. 대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대수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대수기를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뭐가 오느냐? 네, 정지기가 와요. 정지기. 균수의 증가와 감소가요, 같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 생기는 균수, 그 다음에 사멸하는 균수, 이게 같아져요. 같아져서 외부에서 봤을 적에는 균수의 증가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계속 새로 생기는 균수, 감소하는 균수가 사멸하는 균이 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균수의 증가가 그래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균수의 증가가 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때도. 자, 근데 이때는 무조건 균이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계속 생성이 되는데 생성되는 애하고 사멸하는 균수가 같아져요. 50이 만들어지면 50이 없어져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증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신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D는 뭐라고 해요? 점점 감소하니까 사멸기. 그쵸? 균이 한정된 공간에서 이렇게 증식을 하다 보면은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유해 대사산물이 만들어져요. 유해 대사산물이나 자기 소화 이런 애들이 일어나요. 유해 대사산물. 왜냐면 여러분 균들이 당질,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분해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산성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럼 산성물질이 만들어지면 균들이 증식하기가 어려워지죠. 자기가 만들어낸 물질 때문에 자기가 죽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해대사산물이라든지 자기소화 등에 의해서요, 균수가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균수가 감소하는 시기예요. 죽는 균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사멸하는 균수가 더 많아져서 균수가 감소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특징을 알아두는 건 우선 기본. 이게 여러분 단체급식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보존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을 저장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중에서 가장 철저하게 관리할 게 언제일까요? 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냐면 유도기입니다. 유도기가 지나서 벌써 대수기로 넘어가면요,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먼저 발생하기 전에 차단을 하기 위해서요, 유도기를 연장해주는 방법이 바로 보존법이에요. 그 보존법이라는 건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한 거죠. 그럼 바로 유도기 연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유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보존법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유도기를 유도기를 연장하는 보존법 많죠.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냉장법, 냉동법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염장, 당장 이런 애들도 다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첨가물을 첨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존료를 첨가할 때 대수기에 쓰잖아요.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유도기 이전에, 유도기 때는 최소한 그때는 넣어줘야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과 이런 애들이 또 그래프가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는요, 조금 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